네, 이번에 4주차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교재로 채택한 스마트 빌딩 시스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제3장 난방환기 공조 시스템, 우리가 흔히 HVAC이라고 부르죠. HVAC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고요. 페이지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준비되어 있는 PPT를 또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개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난방환기 및 공기조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줄여가지고 약자로 HVAC이라고 부릅니다. HVAC은 뭐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의실에 보면 냉온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얘가 대표적인 공기조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차가운 바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터가 있어 가지고 공기 정화도 해주지만,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이 이제 쭉 덕트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실외기가 있어요. 커다란 실외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기를 바깥 외기랑 이제 실내에서 뽑아 올린 공기랑 교환을 시켜주죠. 환기를 시켜줍니다. 강제 환기가 되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HVAC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일반 가정집에는 이런 게 사실 필요가 없죠. 그죠? 그 정도의 환기를 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비효율적이죠. 너무 크잖아. 그죠? 너무 큽니다. 실내, 우리 보통 집에 환기시키는 건 창문 여는 정도로 사실 충분하잖아. 그죠?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 건물이 이제 커지면, 규모가 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역, 그 다음에 커다란 체육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연다고 해도 실내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기가, 자연 환기가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연 환기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런 커다란 건물이 높으면 더 어려워요. 초고층 건물로 올라가면, 건물이 한 40층, 50층 정도 올라가면 풍하중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데,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실내가 초토화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서 자연환기를 시킬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강제로 환기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강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HVAC 시스템들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HVAC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온도만 조절하고 환기만 하는 용도가 아니라,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온도는 당연하고요. 습도도 같이 조절을 합니다. 네, 습도를 조절을 해줘야 사람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습도도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기의 흐름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바람의 세기도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강도, 풍량,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기의 질을 관리하는 건 당연하죠. 요즘 뭐 미세먼지 같은 거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터를 막 헤파 필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미세먼지 걸러주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합니다. 그 외에 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 관련된 것을 이제 센서로 감지해가지고 조절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 요즘은 집에 공기청정기 있는 집이 굉장히 많던데, 그지?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그 공기청정기에 보면은 뭐 별별 센서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스를 감지하는 것도 있고, 미세먼지도, 그 얼마나 미세먼지 크기가 작냐에 따라서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조절하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바람이 나오는 세기도 있지만 바람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어들을 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HVAC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 내 입주자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우선시 되었던 이유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게 결국엔 돈과 관련된 거죠. 에너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중앙 제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 우리가 나가면서 불을 안 끈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안 끄고 나간다거나 이러면 낭비되는 에너지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관리하기 위한, 그다음 필요 이상으로 온도를 높게 설정하거나 낮게 설정하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제 HVAC을 우리가 컨트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만 있더라도 뭐 실외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잖아. 그죠? 그게 실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외 환경이 좋거나 나쁜 거랑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실내 환경을 유지하게끔 조절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조절을 할 때 우리가 실내에만 센서가 있는 게 아니라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좀 약간 스마트 빌딩 이런 건물에서는 실내에도 센서가 있고 실외에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실외 조건을 고려해서 실내 조건을 변경해주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요즘은 이제 안전 문제가 또 민감하죠. 그죠? 방제 이런 것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제 컨트롤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감지한다 그랬죠. 그런 똑같은 기능이 이제 들어 있어가지고 화재라든지 연기와 관련된 또는 화재가 났을 때 발생하는 유해 가스들을 인지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환기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관리하는 중앙관리센터나 이런 데로 정보를 전송을 합니다. 지금 화재와 유사한 상황에 무엇이 검출됐다 뭐 이런 정보들을 전송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화재가 났는지 감시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컴포넌트. 이 HVAC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컨트롤하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선으로 막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복잡한 선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거를 꼽는 단자들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TV 뒷면 또는 컴퓨터 뒷면을 보면 이렇게 꼽을 수 있는 뭐 USB나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는 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영상, 그 다음에 또 소리, 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는 이런 단자들이 존재하면 동그랗게 생긴 애들, 요걸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RGB라든지 모니터 연결하는 거 있죠. 얘네들을 컴포지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즘은 뭐 HDMI 이걸 더 많이 쓰죠. 그죠? 요런 애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컴포넌트다라고 보면 되고,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말단에 있는 이제 디바이스 장치들이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대표적인 게 보일러, 냉각장치, 공기조화기, 공조 단말기, 가변 공기량 장치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연동이 되게끔 이제 중앙 메인에서 관리하는 서버랑 HVAC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걸 관리하는 중앙 서버가 존재하겠지, 그지?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랑 각각 이제 컴포넌트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의 정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존의 코딩 방식에 의한 개발에서 벗어나 응용 소프트웨어 구성 단위라고 하는 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선만 연결하면 되게끔, 그죠? 그래서 모듈을 조립하는 기술을 우리가 컴포넌트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컴포넌트라고 하는 명칭은 이런 데도 쓰지만 여러분들 모델링 할 때도 이런 명칭이 나오죠, 그죠? 컴포넌트 우리가 대표적으로 레빗이나 이런 데서 모델링 하다 보면 패밀리라고 부르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패밀리를 가져다가 우리가 쓰지, 그죠? 그때 이제 컴포넌트를 가져다 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하나의 모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명칭을 좀 다르게 부르는 게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패밀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라고 우리가 많이 명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공기조화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에어컨과 보일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일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광고를 보다 보면 컨덴싱 보일러 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컨덴싱 보일러, 그 다음에 일반 보일러 유닛 이렇게 나눠지고요. 컨덴싱 유닛이 아무래도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일러보다 워낙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에너지 낭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컨텐츠이 어떤 특정 기술을 명칭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어느 회사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절대.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냉각 장치입니다. 에어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어컨. 그래서 이 냉각 장치를 할 때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원리는 이제 압축, 응축, 증발, 팽창을 이용해 가지고 열을 식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냉매라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증발을 이용해 가지고 열을 식힙니다. 그죠? 열을 식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압축, 그 다음에 응축, 팽창, 증발 과정을 이제 이 순환 사이클을 거치면서 열을 식히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실내기, 그 다음에 실외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외기는 여러분들 뭔지 알죠? 집에 에어컨 있으면 실외기 뭔지 다 알잖아. 그죠? 실내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컨, 그게 실내기고, 실내기 에어컨이랑 바깥쪽으로 집 밖에다가 실외기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 그죠? 설치하잖아. 그죠? 그 실외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기에서는, 에어컨에서는 차가운 바람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제 실내에 있는 공기를 식혀가지고 이제 차가운 공기를 보내는 거고, 이제 뜨거운, 여기서 열교환이 일어나지. 이제 뜨거운 공기는 다시 흡수해가지고 실외로 가져가서 바깥쪽으로 뜨거운 공기를 내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H백에 이런 냉각 장치가 그러면 어딘가에 있어야겠지, 그지? 그럼 이런 냉각 장치가 어디에 있을까? 보통 저기 옥상, 지붕층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냉매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일반 에어컨처럼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큰 규모의 건물은 이것보다 더 큰 실외기도 필요하고, 공기를 바깥 공기랑 섞어가지고 이제 공기 정화 기능을 공조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위한 또 장비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장치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조화기가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공기조화기에서는 실외 공기를 잡아 오는 것, 그 다음에 실내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중간에 뭐 필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복합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는 실내에 놔두게 되면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실외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요 구성 방식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이클이 여기에 적용돼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랑 차가운 공기랑 섞어가지고 환기도 시키고 정화도 시키고 필터도에 걸러내면서 온도를 조절하고 거기에 습도까지 조절해서 그거를 덕트를 이용해 가지고 실내로 공급을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 보면은 송풍기, 냉난방 요소, 필터렉, 챔버, 소음 감쇄기, 댐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댐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그 진동이 발생을 하는데 그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댐퍼입니다. 자, 그 다음 공기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거 못하네. 공조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HVAC 부하 온도를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온도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제 내려가게 되면 그거를 이제 공조 단말기에서 이거를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거를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공기조화기 있죠. 이 공기조화기로부터 공기를 얼만큼 이제 내보내 줄 거냐, 어느 정도의 온도로 이제 내보낼 거냐, 또는 어느 정도의 양을 내보낼 거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풍량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조화기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온도가 일정한 온도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정풍량 방식은 공기가 일정하게 주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세기와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양에서 온도만 중간에 조절을 시켜주는 거예요. 공조 단말기에서 중간에 뭐 열선이나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온도만 조절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변 풍량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오는 공기의 온도는 일정한데, 이제 단말기에서 실내로 유입시켜주는 공기의 양을 조절해요. 많이 내보내거나 적게 내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내의 환경을 조절해주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정풍량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해주는 방식, 가변풍량은 주입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공기의 양만 조절하는 이런 방식으로 조절이 되고 있다. 그래서 VAV, 그러니까 가변풍량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풍량 방식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온도를 높이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온도를 낮춰야 되면 좀 어렵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변풍량 방식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하죠, 그죠? 공기의 양만 조절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VAV라고 하는 거는 가열 냉각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은 공기 풍량으로도 운영이 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대부분 주거, 아파트 이런 데 많이 쓴다. 공동주택에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풍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시설에서 아니지 거주에서는 이제 정풍량 방식을 쓰고 집집마다 필요로 하는 온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쓰고, 이제 이거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상업시설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변풍량 방식을 쓰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지어지는 것들은 근데 가변풍량 방식이지. 이제 주택도 대부분 가변풍량 방식으로 많이 쓰지. 정풍량 방식은 이제 거의 없지. 잘 안 쓰죠.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HVAC 시스템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거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런 표준의 효율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이제 강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HVAC에 대한 효율을 이제 지정해 놓은 거는 딱히 없지만 등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 표준은 사실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아슈레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준을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슈레 스탠다드 90.1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건축물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 아슈레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설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표준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건물 빌딩과 관련된 파트는 딱 90.1 여기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HVAC과 관련된 기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는 리드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GCD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GCD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리드라고 하는 걸 참고해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뭐 에너지 성능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대체로 이 아슈레 기준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성능 분석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연구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아슈레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예전에 이런 쪽으로 에너지 성능 분석 쪽으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아슈레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어요. 굉장히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
하다가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HVAC 효율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에너지 코스트랑 연결이 많이 돼요. 특히 유지관리 단계에서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 설계 단계부터 폐기할 때까지 건축물을 짓기 위한 모든 허물 때까지 모든 에너지 사용량의 60% 이상이 유지관리 단계에서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그 유지관리비 중에 제일 큰 분야가 HVAC 분야예요. 아무래도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세보다 사실 더 많이 나오잖아. 사실 우리 집에서도 보일러 에어컨 비용이 더 많이 나오지 그 외에 다른 전기세나 뭐 가스, 도시가스 요금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 대부분이 대부분이 난방이나 냉방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에너지들이야. 대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업용, 특히 상업용 건물들, 오피스 빌딩들 이런 데서는 HVAC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냉방부와 난방부와 그 다음에 조명부와 뭐 전력부와 뭐 이런 것들을 부단히 연구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하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일단은 온도 같은 경우에는 바꿀 수 없잖아. 그죠? 사람이 느끼는 쾌적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쾌적 온도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더 개선할 수는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더 개선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데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명과 관련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조명, 전기와 관련된 걸 효율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전구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존재해요. 그리고 전구의 밝기보다 LED가 훨씬 밝아요. LED가 밝기도 밝으면서 발생시키는 열 에너지도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LED로 바꾸게 되면은 전기도 효율적으로 되고 조명 부하도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열 부하랑 연관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냉방 부하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는 단열 성능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 기밀성, 창호의 기밀성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게 시스템 창호. 그 다음에 유리를 일반 유리가 아니라 뭐 이중 유리, 삼중 유리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이제 강화된 것들이 우리가 로이 유리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은 유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단열 성능도 굉장히 올라가면서 시스템 창호가 틈새에서 새는 바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우풍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하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단열재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들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놨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해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GCD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죠. GCD 녹색 건축 인증입니다. 요거를 하게끔 요걸 기준으로 만들어 놨어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가지고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요 부분 부하 감소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 놨는지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HVAC 관련된 것도 있고 단열재랑 관련된 것도 있고 환기와 관련된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건축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디자인에 적용할 만한 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이런 설비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재료적인 부분이랑 설비적인 부분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면 이거를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 뭐 장비의 규모 같은 건데, H백을 굉장히 좋은 거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꼭 효율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규모의 설비를 갖는 것들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출퇴근용으로 아니면 집에서 장 보러 마트, 이마트 갈 때만 타는 패밀리카가 하나 필요한데, 그거를 사실 그냥 경차 한 대만 있어도 충분한 거를 과도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가티라 할까요? 부가티를 하나 사가지고 했어. 그러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부가티가 굉장히 좋은 차인데 안 어울리잖아. 그죠?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용도로 쓰기에 안 어울리잖아. 그죠?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그 차 한 대 값도 엄청나게 비싸고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오버한 거지. 그죠?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적정한 장비 규모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히팅이나 오버쿨링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해 줘야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고려해야 되는 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외부 부하나 내부 부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아슈레 스탠다드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운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도 마찬가지 센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유지보수를 위해서 HVAC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설계할 때 필요한 거는 이 덕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천장에 어느 정도 유효 뎁스가 필요하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우리가 샤프트 공간을 만들잖아. 그죠? 파이프 샤프트도 있고, 뭐, 전기 관련된 샤프트도 있고, 덕트 관련된 샤프트도 있잖아. 그죠? 특히 코어 부분에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치환환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외부에서 이제 신선한 공기를 가지고 실내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다. 그러면 실내 문을 닫고 생활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공기는 따뜻한데 이제 공기의 질이 이제 떨어져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져요. 먼지도 많아지고. 그래서 실외에 있는 공기랑 바꾸려고 했더니 밖에 있는 공기는 신선하기는 한데 너무 차가워서 그대로 안으로 가지고 오기에는 온도 조절이 너무 어려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치환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도 같이 교환하기 위해서 공기를 적당량 섞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온도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열 에너지도 이제 손실을 줄이면서 환기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원환기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기술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제어와 관련된 부분은 이런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어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센서들도 있고, 그다음 앞에 있는 것들을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이더넷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HVAC 시스템의 관리와 제어, 그 다음에 운영 순서를 포함한 시스템 및 다른 제어기를 프로그래밍하는 것, 그 다음에 시스템 상태 정보를 표시하는 것, 시스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 시스템 운영 일정을 설정하는 것, 스케줄이죠. 그 다음에 이력 정보 획득 및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운영이 어떻게 돼,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강의실에 온도가 몇 도였고 몇 시간 운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따다닥 남겨놓으면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적정한 이제 사용량이나 아니면 앞으로 예상되는 전기세는 얼마가 있고 부하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게끔 이거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는 이제 커미셔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기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백업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알람 리포팅.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상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리포팅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연기를 감지했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진다거나 높아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일관된 흐름이 존재하는지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느 강의실은 뭐 일관성 있게 뭐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 어떤 데는 일관성 있게 좀 적게 쓰더라. 뭐 이런 걸 가지고 트렌드들, 공간을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버
아니면 운영자 워크스테이지 컴퓨터 있죠. 메인 컴퓨터. 거기에 이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사용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H백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보다 조금 이제 많은 시간을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추락해가지고 설명한 거라서 제가 설명 안 하고 이제 누락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꼭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읽어보면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과 또 추가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야 이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요 수업의 취지 자체가 어떤 특정한 뭐 수식이나 뭐 암기해야 되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빌딩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방 설계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설비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조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은 이해하고 디자인을 해줘야 좋은 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